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려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도 앞으로 핵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이 핵 억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프라네이 바디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중러는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핵태세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ithout a change in trajectory that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on,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continue to adjust our posture and capabilities to ensure our ability to deter and meet other objectives going forward. 바디 선임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된 신중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더 어렵고 더 넓은 지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추가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B-61-13 중력탄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 선임 보좌관은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의 증대된 핵과 재래식 위협에 직면한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강화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한국과 체결한 워싱턴 선언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an example of our efforts to jointly approach nuclear scenarios with our allies as equal partners. 바디 선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위험 감소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적대감 표출로 응답했다고 지적하고 동맹이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both Asia and Europe, we are looking for ways that allies can contribute to nuclear deterrence. Whether by easing the burden on U.S. conventional or dual-capable forces, or stepping up their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Enabling greater participation will increase allied confidence in U.S. security guarantees. 한편 민주당의 존 게러맨디 하원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은 위험하며 언제든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오해나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EU 대표부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상임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제공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모든 군대와 군사 장비를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실리 외교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 경제 포럼 개막을 계기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구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며 푸틴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황 변화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산 무기 구매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군사 무기랄까 또는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호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러북 밀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 등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줬고 이런 열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의 동기로 작용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시험 발사장도 해체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한러 관계와 관련해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러시아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으로선 전쟁 후 러시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이 모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호 레버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얘기할 정도이고 또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의 협력은 아마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그 변화 공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면에서는 더 밀착되거나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적 공간이랄까요, 운신의 공간들을 일정 부분 서로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홍선임 연구위원은 다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밀착은 상당한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민 최초로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앞으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낙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선거 체제를 북한 엘리트층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내다 지난 2016년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한국 국회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북민 최초로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 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4년 뒤 지난달 실시된 22대 총선에선 보수당의 험주로 불리는 서울 구로 을의 여당 후보로 출마했고 득표율 40%로 낙선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거를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알렸다며 낙선은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직자, 전직 공직자라고 해도 일단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찾아서 온다면 정말 공정하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 같이 잘 대해주는 이런 사회라는 걸 이제 알렸고, 이번에는 뭐 제가 구로 울에 가서 선거에서 낙선되었습니다. 낙선되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런 활동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이런 기회가 됐고. 태 전 의원은 이어 지난 4년간 열심히 국회 의정 생활을 펼쳤지만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한 건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말 남들처럼 삭발도 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데 좀 일조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는데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 또 자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비난을 받았지만 북한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동료 의원들이 김정은 정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태 의원은 이어 최근 북한 정권의 대남 어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신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의에 기대면 항상 이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이제 비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명백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습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 시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서대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태영호 전 의원은 앞으로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일 민족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통일을 강조하는 데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7일 한국을 향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이 보낸 쓰레기 풍선들은 그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또 그의 정권이 얼마나 불량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에 대응할 모든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안면 인식 등 인공지능 AI 역량을 확대했으며 군사적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영국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분석 및 암호화폐 보안 회사 엘립틱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치며 60건 이상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 단체들은 해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3년부터 정부, 학계 및 상업 부분에 걸쳐 안면인식 분야를 포함한 AI 연구 역량을 확장해 왔으며 북한이 민간 AI 기술을 군사적 역량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일성 종합대학이 정보과학부의 핵심 목표로 AI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대학은 중국의 심양울류 국제문화 유한회사와 공동으로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광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지체됐던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젤렌스키 대통령과 파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6개월가량 지연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몇 주 동안 자금 지원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승인을 위해 뜻을 모아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단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탄약과 각종 포탄들이 추가 지원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영토와 영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전투기 미라주 2000-5를 공급하고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 저녁 TF1 프랑스 2 방송과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여름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 후 연말까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미사일이 발사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민간인을 타격하는 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전투기 제공 발표는 미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4세대 전투기 F-16 제공을 약속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미라주 2000-5는 프랑스군이 1980년대부터 운영해온 2000 시리즈의 개량형이며 근접 전투와 공대지 공격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7일부터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괌 일대에서 밸리언트 실드 2024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팔라우,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오는 18일까지 다양한 영역,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과 공중, 우주, 육상, 사이버 공간에서 포착과 탐지, 추적, 교전 과정을 통해 연합 전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숙달 절차를 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켈러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밸리언트 실드 훈련은 우리에게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평양 함대는 미국 외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자위대 병력이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밸리언트 실드는 2006년부터 경년 주기로 실시되는 실기동 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10번째입니다. 일본과 중국 해안 경비대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갸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포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1시간 넘게 머물며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선박들이 해당 수역에서 신속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중국 해경 소속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한 건 국제법 위반이며 이 같은 행위는 극도로 유감스러운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은 무장 선박들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순찰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는 주권과 안보, 해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 행동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또 일본 측이 언행에 신중하고 반성하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앞으로도 이 해역에 대한 법 집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 해경 선박들은 지난 4월 12일에도 이 해역에서 마찰을 빚는 등 영유권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